음, 네, 여러분 안녕. 네, 우리 호란 관련된 내용 선생님이 유튜브 온라인 통해서 수업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짧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화면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번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청의 침략에 맞서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외란 이후에 이 여진족, 즉 청나라와 싸운 걸 우리가 보통 호란, 오랑캐부터 써서 호란이라고 하는데 이 호란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하나씩 따라가 보죠. 네, 먼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좀 전사로 우리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은요 우리 역사상 되게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쓴 게 아니죠. 보통 왕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요? 태조, 성종, 선조, 정조, 영조 이렇게 불리는 조 또는 종으로 끝나는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해군은 분명히 왕이 입는 골룡포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슬퍼 보이네 눈이. 네, 이 광해군은 군이라는 칭호로 붙여져 있어요. 군이라는 거는 왕자라는 의미거든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당시 사람들은 광해군을 혹군 또는 혼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혼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고 수업을 따라가면서 광해군은 과연 성군인지 아니면 혹군인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먼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될게요. 네, 우리 바로 조선의 시대구분입니다. 앞서 우리 임진왜란 하면서 선생님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임진왜란에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네, 우리 1590년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 1392년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일본한테 멸망한 1910년까지 임진왜란이 바로 그 분기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임진왜란이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약 30년 또는 40년이 흐른 즈음에 이제 호란이 국건이 터집니다. 네, 그 호란이 터지기 직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고요. 네, 이 광해군은 보통 선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이 광해군 같은 경우 이 선조가 여러분 어디로 혼자 도망갔죠? 어디로 튀었죠? 네, 혼자 의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쪽팔리잖아. 자기는 도망을 가놓고는 백성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조가 자기 아들인 광해군을 시켜가지고 야 광해야 너는 어리고 담력도 세고 생긴 것도 괜찮고 아주 귀엽고 큐티하고 하니까 남부 지역으로 가서 너가 왜군들을 막고 백성들을 좀 이렇게 위로를 해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내려가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 선조가 못한 일을 광해군이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고요.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 조선 방방곡곡, 한반도 방방곡곡을 다닌 사람은 아마 이 광해군이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조처럼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직접 돌아다닌 사람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은 조선시대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보통 여러분 우리 왕은 어떤 경우로 됩니까? 그냥 아버지 잘 만났다라는 이유로 왕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광해군은 본인의 실력으로 임진왜란을 극복해내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 점에서 광해군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네. 일단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 전쟁 영웅 광해군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까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네,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광해군과 함께했던 당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어떤 당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사화가 끝나고 나서 훈군은 흥군은 사라졌고요. 이 살림 세력이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림 중에서도 처음 나눠졌던 건 바로 동인과 서인이었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인은 이황 쪽, 우리 천원 아저씨, 그다음에 서인은 이이 쪽, 우리 오천원 아저씨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동인과 서인은 어떤 기준이었냐면 그 이조전랑 자리 문제도 있었고, 여러분 기억하죠? 이조전랑 자리 때문에 싸운 것도 있었지만 이 훈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동인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젊을 때는 패기가 넘치잖아. 한번 개겨보자 이런 생각이지. 네, 이래서 이 동인들은 야 훈구 완전히 다 척결을 해야 돼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서인은 이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야, 홍구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홍구도 껴안고 가야지. 뭐 다 죽일 것까지 있어.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계기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인은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잘 안 나눠져요. 잘 안 싸웁니다. 근데 동인은 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패기가 넘쳐서 동인이 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집니다. 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어려운데 이 서인에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알아둘 만한 인물이어 선생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국어 최소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여러분 만날 건데 뭐 삼이인곡, 송미인곡 같은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정철이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좌의정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조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정철이 선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광해군을 태자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세자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친 거야. 선조는 여러분 질투심의 화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광해군을 세자로 밀어? 라고 하면서 정철을 유배를 보내거든요. 감히 네가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유배를 보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 터져버려서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자기가 도망을 가니까 누군가를 임명시켜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마침 동인 세력은 서인을 내심 싫어하니까 이 정철 건을 건수를 잡은 거야. 그래서 북인은 야, 우리 서인 놈들 완전히 척결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에 더 젊은 사람인 거죠. 완전히 그런 급진적인 사람들이고 남인들은 좀 동인 중에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야, 서인 너무 그러지 말고 서인도 이렇게 포용해서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뉜 거고요. 우리 여러분 지금 학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광해군과 함께했던 브라더들은 바로 북인들입니다. 북인들. 그러니까 가장 급진 오브 급진인 애들이 광해군과 함께한 것이죠. 우리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곽재훈이 정인홍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인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의병장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했기 때문에 광해군과 친했어요. 왜냐면 광해군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의병들을 독려하고 의병과 같이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광해군과 굉장히 친했고 이 사람들은 의병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세울 말이 있죠. 예. 다른 신하들은 선조 따라서 도망을 갔잖아. 근데 이 사람들 직접 전쟁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막 정책을 내뱉고 의병장 아닌 사람들은 다 도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되게 순수하고 되게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북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광해군이 같이 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의 피해상, 임진왜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 임진왜란 이후에 이 조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광해군이 했던 정책들을 소개해보죠. 하나는 재정 확보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토지가 매소실되고 인구도 굉장히 탁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양전 사업이라고 해서 토지를 측량을 해서 세금을 걷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정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동법이라는 것도 우리 광해군이 시행을 했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 대동법은 각 지역의 특산물 있죠. 특산물을 옛날에는 직접 다 걷어왔어. 예. 근데 이게 아니라 특산물을 걷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냥 쌀을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부에 있는 정부가 허가한 상인이 직접 시장에 가서 그 특산물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동이라는 뜻은요, 크게 동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큰 대자에 동일하다. 뭐가 동일해? 기존의 특산물로 따로 내서 물건이 다 달랐는데 이제 다 동일하게 쌀로 내잖아. 그래서 크게 동일하다.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국방력 강화. 아니, 당연히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국방의 여진족들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왜구들도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국방력을 강화하고 성 쌓고 막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민생 안정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 같은 책을 찍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궁궐 만들기를 합니다. 궁궐 만들기. 우리가 아는 유명한 궁전들, 뭐 경희궁이라던가 이런 궁전들을 다 이 광해군 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광해군이 폭군이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일도 뭐 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도 적고 백성들도 힘들고 한데 백성들이 이렇게 더 품어 안아야지. 궁궐 만드는 거 누가 만드니? 백성들이 만들잖아. 백성들 동원해서 강제로 일시킨 거잖아. 이 사람은 나쁜 놈이야. 지만 아주 공간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 폭군설 아니면 광해군은 성군이다라는 설에 그런 대립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광해군의 중립 외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한번 광해군이 지금 앞에 있는데 광해군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광해군은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네, 눈가리가 돌아갔죠. 하나는 여기로 향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요, 여러분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국가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기존에 우리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후금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금나라 배웠었죠. 이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부른 거고요. 나중에는 청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이 청나라는 바로 여진족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명나라가 얘들아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느라 임진왜란 때 도와주느라고 돈이랑 사람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 지역에 있던 여진족을 더 이상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틈에 이 여진족들이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명나라를 압도하게 되고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런 상황인데 이 광해군은 일단은 대부분의 신하들, 특히 우리 서인들, 할아버지들은 명나라가 우리 이렇게 도와줬는데 명나라랑 잘 지내야지, 명나라만 모셔야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직접 싸워본 경험이 있거든. 딱 봐도 후금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 후금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거든. 물론 서인들은 그걸 반대했어요. 서인들은 이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봤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광해군은 반대의 생각이었지.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라는 걸 펼쳐서 명과 후금 모두와 뭔가 관계를 잘 맺어서 조선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광해군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중립외교. 근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 오랑캐한테 굴복한 광해군은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굴욕인가 실리인가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광해군이 이제 나쁜 놈이다라고 할 때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광해군이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지 한번 보죠. 영창대군, 광해군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친동생은 아니고요. 네, 임목대비, 광해군의 양 엄마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나중에 임목대비라는 네, 왕비랑 결혼하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왕이 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폐위해버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서인 정권, 이 서인들이 광해군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아니 자기 엄마를 폐위시키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 너는 인륜을 더럽힌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얘를 폐위시키고 인조라는 듣보잡을 죽이시킨 게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이게 터지면서 인조로 정권이 바뀌고요. 광해군이 만들었던 중립 외교가 무너지고 이제 서인들은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하지? 네, 명나라죠. 네, 그래서 아예 명나라랑 친해지면서 나중에 이 청나라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는 호란의 계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좀 어때요? 광해군은 과연 성군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나빴던 백성들을 동원했던 암군인가요? 네, 폭군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역사는 톱니바퀴처럼 반복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고려와 금나라 그리고 이자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과거 우리 여진족이 금나라한테 이자겸이 수용을 해서 우리 군신 관계를 맺었죠. 당연히 금나라가 임금님, 고려는 신하. 네, 여러분 지금 또 이제 후금과 조선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네, 이게 참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결국 후금에 의해서 조선이 공격을 당하고 항복을 하면서 후금과 또 군신 관계를 또 맺게 되죠. 똑같아요. 이때도 군신이고 이때도 군신. 역사는 반복돼. 근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 그러면 또 이런 치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먼저 여러분 호란이 선생님이 두 차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이 서인 세력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여진족, 금나라를 배척하자라고 했던 정책을 친명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나라랑 친하고 배척한다 금나라를. 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니까 이 후금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내려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겨울에 오냐면 우리 임진왜란은 봄 또는 여름에 터졌죠.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이 압록강이랑 두만강 있잖아요. 근데 얘네 여진족들은 기마병이야, 보병이야. 근데 말 타고 있는 유목민이잖아. 얘네들은 반동만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오려면 여기가 얼어 있어야겠죠, 강이. 그러니까 겨울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들어오는데 우리 당연히 우리 인조와 인조의 아들들은 이 강화도 지역으로 피신을 해요. 몽골 때랑 똑같아. 고려와 그 여진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이 정묘호란 때는 아직 얘네 여진족 그 금나라가 힘이 좀 약해서 그냥 겁만 주고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은 끝나게 되고요. 이어서 이 정묘호란이 이제 터질 즈음부터 이제 조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 봤습니까? 어우 잘생긴 아저씨. 어, 하여튼 그냥 아저씨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아저씨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대표적인 주화론자인 최명길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김상헌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화해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화론은요, 최명길은요, 우리 청나라와 화해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이 척화론은 배척하자는 거야. 화해를 배척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화론에 반대하는 거죠. 김사원 같은 사람은 아니다. 우리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자년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 때 조선은 무참하게 이 남한산성의 인조가 아까 우리 정묘호란이랑 비슷하게 인조가 건너가게 되고요. 그 강화도로. 근데 건너가려는 길에 이미 청나라 병사들이 너무 빨리 온 거야. 기마병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고 자기 세자, 자기 아들이 소현세자라는 친구만 저쪽 강화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존버에 들어가는 거죠. 버티기. 버티면서 이 겨울에 정말 힘들게 버텨냈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들어와요. 뭐냐? 강화도가 점령이 됐고 세자와 세자빈 이런 사람들이 다 청나라에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에서 조선에 욕을 합니다. 야, 비석 하나 세워. 비석이 뭐냐면 우리 청나라 황제 짱짱짱, 조선 바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석을 세우라고 욕을 합니다. 조선 입장에서 그러기 싫은데 짜증나니까 이걸 세웠어요. 네, 이거 삼전도읍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금 잠실 있는 쪽에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병자호란 370년 지난 2006년쯤이죠. 어떤 아저씨가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철거, 경자년 370년 지났다.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놔서 이게 이 아저씨 마음은 이해는 돼요, 여러분. 창피하지. 우리의 뭔가 공격당했던 치욕스러운 역사니까.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치욕의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걸 잘 보존을 하고 해야 앞으로 그런 치욕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처리할 필요 있나? 선생님은 오히려 우리의 굴욕의 역사, 치욕의 역사도 잘 보관을 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 와신 상담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 빨갛게 이렇게 철거, 좀 촌스럽지 않아요? 좀 이쁘게 하던가, 네, 예술의 미학을 발휘하던가, 그래서 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사람 선생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의병. 근데 여러분 임진왜란 끝난 지 3, 4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선생님의 의병 얘기했어요? 네, 의병 얘기 거의 안 했죠. 네. 그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의병들 다 어디 사라진 거야?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임진왜란 때까지 분명 의병 있었는데 왜 정묘 병자호란 때도 의병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처럼 활발하지 못했어.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 선조의 애티튜드, 선조의 마인드를 한번 추측해 보시고요. 한번 인터넷도 검색해 보도 되시고 왜 정묘 병자호란 때 의병들이 활약을 하지 못했는지 도대체 선조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이 다셔야 될 숙제입니다. 왜 의병들이 병자 정묘호란 때는 없었을까? 그 많던 임진왜란 때 의병들은 왜 없었을까?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우리 후금한테 항복을 하고요. 우리 군신 관계라는 거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우리가 삼전도, 아까 선생님 삼전도 이야기했었죠. 서울에서 이제 남한산성 나와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인조가 머리를 3번 받고 네, 절을 하면서 후금의 네, 홍타이지라는 후금의 황제한테 네, 항복, 청나라의 황제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신하가 되고요. 네,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북벌이라는 게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북벌은 말 뜻 그대로 북쪽을 정벌한다는 뜻인데 조선이 힘을 길러서 우리 청나라한테 당했던 굴욕을 한번 갚아보자라는 사상입니다. 이 북벌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한 명은 여러분 보통 효종이고요, 한 명은 숙종입니다. 네. 태종태세 문화세 예성현 중이면서 광인유형 숙경인제 순환적우선 효현숙 네 숙종은 우리 효종의 손자죠. 네. 이 효종은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인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효종은 이 인조가 우리 청나라한테 아까 삼전도에 굴욕당하면서 항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인조는 자기의 아들인 효종을 볼모로 이 중국 심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효종은 중국에 유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의 실상을 보고요. 여기서 이를 갈았겠지. 감히 나를 조선의 왕제인 나를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준비를 해줘. 그리고 나중에 북벌론이라는 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뭐 성공하지 못해요. 청나라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흘러서 이 효종의 손자인 이 숙종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청나라가 결국 명나라를 물리치고 이 중원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 명나라의 신하였던 애들이 청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 3번의 난이라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게 터지니까 마침 그 3번의 난을 일으켰던 그 반란 세력들이 조선이랑 같이 연합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숙종의 조정에서도 연합을 해서 한번 청나라 한번 치볼까? 우리 한번 공격 한번 해볼까? 라는 의견이 대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숙종 때 두 번째 북벌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게 돼요. 그 현실 깨닫는 원인은 연행사라는 건데 우리 조선에서 주기적으로 이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청나라의 수도가 바로 연경, 우리 몽골의 수도였던 북경이거든요. 이 북경으로 연경으로 운행하는 연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행사로 조선 사람들이 많이 파견이 돼요. 근데 청나라 가보니까 어때? 겁나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니 청나라를 칠 게 아니라 우리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라는 북쪽의 것을 공부하자라는 북학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연행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내용 정리했고요. 네, 그리고 앞에 여기 표시 보이죠? 북벌운동과 북학론은 좀 반대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후금하고 정묘호란 있을 때는 이 후금이 돌아갔던 이유가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어줬어요. 원래는 조선이 임금님이고 이 후금 여진족이 원래는 신하였던 거야. 예, 여진족이 신하. 근데 지금 뒤바뀐 거죠. 예, 이제 여진이 형이 되고 조선이 동생이 된 거야. 그리고 아예 청나라 때는 이게 완전 바뀌었죠. 네, 조선이 신하가 되고 청나라가 군이 된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변하게 됩니다. 1번, 2번, 3번. 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거를 시험에 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묘호란의 결과 후금과 조선이 군신 관계를 맺게 됐다. 네, 오답이죠. 형제 관계죠. 이런 식으로 내기가 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숙제 아까 선생님 그 댓글 달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의병 왜 사라졌는지. 두 번째, 우리 다음 주 이제 수업 시간에는요, 이 광해군은 과연 성군인가 국군인가 관련된 토론을 잠깐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우쌤의 힌트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분 각자 좀 근거를 자료 조사를 좀 해보시고 주말 동안 좀 독서를 해보시면서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왜 광해군이 여러분 생각에는 성군인지 아니면 폭군인지 라는 근거를 좀 모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오셔서 토론을 진행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모든 별로 깜지를 어떻게 하게 될지 결정을 해드릴 겁니다. 잘 준비를 해오시기 바래요. 네, 수고했습니다.